저는 인생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정의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절대 저절로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의를 한 땀 한 땀 천천히 정성스레 만들어야만 하죠. 마치 한복 조각보를 하나하나 기워서 완성하는 것처럼요. 하루하루 실어놓을 조각 하나를 더해가며 결국엔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을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의 힘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가장 먼저 저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캐나다, 영국, 심지어 호주에서도 친구들이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믿기시나요? 이제 준비되셨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의 50년 동안 제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이야기예요.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회복과 용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있잖아요, 얘야. 우리가 마음 깊숙이 품고 살아가는 비밀들은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가끔은 우리 자신조차도 잊고 살아가요. 하지만 시간이 되면 그 비밀은 속삭이듯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바람이 저를 데려가기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고 싶어요. 오늘 수십 년간 이어진 침묵을 깨려 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강원도 산자락에 기와집 하나 짓고 살아가는 87세의 늙은 할머니예요.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 평생 일하다 굳은 살 박힌 손. 제 이름은 김숙자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숙자 할머니라고 부르죠. 아니면 약초 할머니. 이 산에 자라는 약초들을 거의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1938년에 태어났어요. 그 시절 한국은 여자가 목소리도 선택도 가질 수 없던 시대였죠. 딸은 짐처럼 여겨졌고 집안의 빛처럼 시집 보내지곤 했어요. 처음엔 아버지 말을 듣고 그 다음엔 남편 말을 듣는 게 여자의 삶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소박한 농사꾼이셨어요. 저는 걷기 시작하자마자 밭일을 도왔어요. 학교는 겨우 3학년까지만 다녔어요. 아버지는 여자는 밥하고 애만 키우면 된다고 공부는 필요 없다고 하셨죠. 16살에 저는 박종수라는 청년과 결혼했어요. 조용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동네에서도 꽤 이름 있는 집안이었죠.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땐 사랑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건 생존이었고 의무였어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종수는 달랐어요. 저한테 손 한 번 안 올렸고 저를 존중해 줬어요. 진짜 동반자처럼 대해줬죠. 우리는 옥수수, 콩, 감자 농사를 짓고 닭이랑 돼지도 몇 마리 키웠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살았어요. 자부심 있는 삶이었죠. 1957년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종수는 날아갈 듯 기뻐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주를 돌리고 벌써부터 아기 태어나면 잔치하자고 계획했어요. 1958년 5월 12일 우리 딸 하나가 태어났어요. 하얀 얼굴에 호기심 가득한 눈, 그리고 볕에 반짝이는 밀집 같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였죠.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하나는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어요. 4살 때는 20개까지 숫자를 세고 제가 불러준 민요도 다 따라 부르고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써준 글자도 척척 알아봤어요. 종수는 하나를 무척 아꼈어요.
어깨에 태우고는 하늘에 손 닿게 해봐 멸우 웃곤 했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정말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다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였을까요? 옛말대로 가난한 자에게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더라고요. 1965년 9월 23일, 종수는 돌산 채석장 일하러 나갔어요. 하나 학교 준비물 사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위험한 일을 시작한 거였죠. 도시 아이들처럼 공책 갖고 싶다던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나 봐요. 그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점심을 만들며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만들어준 천 인형으로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세 남자가 달려와서는 쌀자루와 대나무로 만든 임시 들것에 종수를 실어왔어요. 온몸이 피범벅이었어요. 채석장에서 바위가 그를 덮쳤대요. 도와줄 틈도 없이 그는 제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 말은 하나 잘 부탁해 였어요.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때 저는 27이었고 7살 아이를 둔 과부가 됐어요.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죠. 그 시절엔 연금도 복지도 없었어요. 혼자 남은 여자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처음엔 이웃들이 도왔어요. 누군가는 쌀을 주고 또 누군가는 작은 심부름을 해줬죠. 하지만 동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작은 밭에 매달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도 어렸지만 도왔어요. 까마귀를 쫓고 물을 나르고 닭에게 모이를 줬죠. 밤이면 등유 램프 아래서 우리가 가진 몇 권 안 되는 책으로 하나에게 아는 걸 다 가르쳤어요. 저는 하나가 저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삶은 참 가혹했어요. 가뭄이 닥쳤고 농사는 망했어요. 보리랑 무말랭이 살 돈조차 간신히 벌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는 빨리 재혼해야 해.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애를 키우겠어? 저 딸아이 봐라. 저래서 뭘 되겠나. 그 말들은 가슴 깊이 꽂혔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버텼어요. 그때 그가 돌아왔어요. 바로 제 남편 종수의 형, 박대진 씨였죠. 그는 늘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도시에 살면서 철물점에서 일했고 장례식 때 잠깐 찾아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곤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8달이 지난 어느 날 제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머리숱이 듬성듬성한 두꺼운 콧수염에 눈동자는 이리저리 자리를 못 잡는 듯한 남자가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어요. 이제 형님이 안 계시니 내가 가문의 책임을 져야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너랑 하나는 내 가족이야. 그의 이름은 박대진. 제 남편의 형이었고 40쯤 되었지만 결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늘 그 점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너무 까다롭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성질이 너무 괴팍해서 여자가 못 견딘다고 수군거렸죠. 그는 자기가 최근에 우리 집에서 1시간쯤 떨어진 마을로 발령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러 왔다고 했어요. 정리 좀 하자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요. 처음엔 정말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제게 가족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절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졌죠. 심지어 동네 목사님도 찾아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고인의 형이자 한국 남성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는 저희와 달랐어요. 처음부터 삼촌을 무서워했어요. 그가 다가오면 몸을 움츠렸고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면 얼굴을 돌렸어요. 사탕이나 리본을 줘도 감사합니다. 라고 뻣뻣하게 인사하고는 마치 더러운 것처럼 숨겨버렸죠. 하루는 자기 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나야, 왜 그러니? 대진 삼촌은 우리 도우러 온 거잖아. 하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삼촌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아빠랑 달라요. 이상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 기울였어야 했어요. 두려움이나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아이의 순수한 직감을 믿었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그 불편함을 외면했어요.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녀의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괜찮은 사람이야. 곧 알게 될 거야. 그것도 실수였어요. 어머니라는 사람이 몇 번의 실수를 해야 돌이킬 수 없게 될까요? 그 뒤로 대지는 주말마다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쌀, 콩, 밀가루를 사오기도 했고 월급날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사오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마을에서 방을 하나 얻었다며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내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요. 월세 아끼면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여자들만 있는 집보단 남자가 같이 있는 게 안전하잖아. 그는 눈은 웃지 않은 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동의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는 우리 집 지붕도 고쳐줬고 텃밭둘레, 새 울타리도 설치했어요. 생활비 대부분도 그가 내고 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야. 형수랑 조카까지 책임지다니 대단하네. 심지어 목사님도 주일 설교 때 그의 너그러움을 언급하셨죠. 처음엔 그와 함께 사는 게 어색하긴 해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는 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하나에게도 예의는 지켰어요. 따뜻하진 않았지만 지나치지도 않았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엔 가끔 간식이나 헝겊 조각을 가져오기도 했죠. 그런데 점점 뭔가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서히 제가 눈치채기도 어려울 만큼요. 그는 제가 집을 꾸리는 방식, 밥하는 방식, 하나를 키우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애를 오냐 오냐 키워. 저러다 쓸모없는 애 되겠어. 그리고 통제가 시작됐어요. 오늘 뭐 샀어? 그 이웃이랑 왜 말을 섞어? 내가 돈 다 대잖아.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알아야지. 그 말이 맞긴 했어요. 그가 우리를 부양하고 있었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하나에 대한 태도는 점점 더 은밀하게 변해갔다. 어깨에 오래 머무는 손길, 작고 여리게 자라나는 아이의 몸에 머물던 이상한 시선.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제법 숙녀가 되어가네. 혹은 나중에 정말 예뻐지겠어. 그때부터 하나는 점점 자기 안으로 숨어들었다. 부엌에서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밝은 아이는 사라지고 말수가 줄었고 질문엔 단답으로만 대답했다. 삼촌과 단둘이 있는 걸 피하려 했었고 내가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애를 쓰거나 그가 집에 들어오면 조용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물론 알았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를 밀어내면 우리는 전부를 잃게 된다. 유일한 수입, 유일한 안전망. 우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느 법정, 어느 경찰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희생하며 죽은 동생의 가족을 돌보는 훌륭한 남자라는 그의 이미지 앞에서 나는 침묵을 삼켰다. 두려움을 숨겼다. 하나를 그와 단둘이 두지 않으려 애썼고 그가 다가올 땐 매의 눈으로 지켜봤다. 그것은 말없는 전쟁이자 끝없는 고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찾아왔다. 내 인생을 그 전과 그 후로 나눈 날.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된 날. 내가 되어야 했던 내가 시작된 날이었다. 1974년 11월 목요일이었다. 대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던 때였다. 그날 오후 늦가을답지 않게 후덥지근했고 땅은 햇볕에 아지랑이처럼 흔들렸다. 나는 시장에 가서 갓 만든 보리전과 김치를 팔고 있었다. 하나는 미열이 있어 집에서 쉬게 했고 대진은 평소처럼 일하러 간다고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 내 꽃송이야. 나는 그녀의 따뜻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좀 쉬어. 오미자차 마시고 돌아오면 부드러운 죽 끓여줄게.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동자는 내가 감히 이름 붙이고 싶지 않은 감정이 어른거렸다. 꼭 와야 해요, 엄마. 약속해요? 그럼 우물까지 산 그림자가 닿기 전엔 꼭 돌아올게. 하지만 시장 골목을 걷는 내내 이상한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물건을 절반쯤 팔았을 무렵 내 안에서 깊고 강한 울림이 올라왔다. 아니, 그것은 명령 같았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나는 물건을 서둘러 정리하고 달리듯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등은 땀으로 흥건했으며 집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대낮인데도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새소리도 풍경소리도 모두 사라진 마당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말없이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숨막히게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개의 반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본 광경은 나의 숨을 멎게 하고 피를 얼게 만들고 영혼을 태워버렸다. 그가 있었다. 박대진. 내 딸 하나 위에 올라탄 채로 겨우 8살밖에 안 된 내 하나. 목까지 밀려 올라간 솜 한복. 울다 지친 얼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듯 꼭 감긴 두 눈. 지금도 그날의 광경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공포, 혐오, 분노.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거나 혹은 깨어났다. 나는 부엌 벽에 걸려있던 나무 주걱을 움켜쥐고 뱃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비명과 함께 방 안으로 돌진했다.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또 한 번. 나무 주걱은 손에서 부러졌고 손바닥이 찢어졌다. 그는 휘청였고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렀다. 그 순간 나는 그를 끝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전혀. 그러나 그는 훨씬 강했다. 그는 나를 벽으로 밀쳐 숨이 턱 막히게 만들었고 얼굴은 분노와 더러운 욕망으로 뒤틀려 있었다. 미친년아, 너 지금 뭘 하는 짓이야? 그럼 너는 지금 뭘 하는 짓이야? 나는 소리쳤고 침대 구석에서 떨고 있는 하나에게 가려 몸을 일으켰다. 이 역겨운 짐승, 어떻게 조카에게,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해? 그때 그는 비웃듯 웃었다. 차갑고 영혼 없는 웃음이었다. 네가 진짜로 누가 널 믿을 거라 생각해.
형 죽고 불쌍하게 사는 미망인 주제에 내가 너 먹여 살리잖아. 사람들은 다 나를 훌륭하다고 하잖아. 나는 다시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훨씬 강했다. 그는 내 뺨을 세게 때렸고 눈앞이 번쩍였다. 또 한 대, 또 한 대. 무릎이 풀리고 바닥에 쓰러졌고 입안엔 날카롭고 쓰디쓴 피 맛이 느껴졌다. 이번은 경고야.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를 쓸어 넘겼다. 다음번엔 뺨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 누구한테라도 말할 생각을 한다면 하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상할 게 없겠지.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딸의 세계를 산산조각 낸 그 자리에서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린 그 순간에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은 나는 기어서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방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고 건개고 뼈대기만 담이래. 엄미우는 가난하게 단디 놀이따인다 결이. 나는 아기를 안듯 그녀를 품에 안았다. 내 눈물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스며들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내 사랑. 엄마가 왔어. 다시는 그 사람이 널 다치게 못해.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다치게 했고 그 상처는 어떤 말이나 품으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그리고 진실은 더 끔찍했다. 나는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 대진이 말한 건 맞았다.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 돈도 없고 기댈 가족도 없는 미망인과 그녀의 딸. 모두가 칭송하는 고인의 가족을 책임지는 착한 형이라는 그의 이미지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하나에게 악몽 없이 잘 수 있도록 강한 약초차를 억지로 먹인 뒤 그녀 침대 옆 바닥에 자리를 폈다. 그 남자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한 나는 다시는 다른 방에서 잠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랜 시간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계획하고 모든 가능성을 저울질했다. 도망칠까? 하지만 어디로? 우리는 돈도 받아줄 가족도 없었다. 신고할까? 누구에게? 옆 마을의 경찰서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대진과 함께 카드놀이를 했다. 우리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는 지난달 설교 중 그를 지역사회의 기둥이라며 칭찬까지 했었다. 그때 나는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이 몸으로 배워야 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은 우리 같은 여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정의는 우리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우리는 외로웠고 예의라는 이름으로 비명을 틀어막히고 멍든 자리에 눈을 돌리는 사회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더 오래되고 더 깊고 본능적인 진실. 아이가 위협받는 순간 궁지에 몰린 어머니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이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다. 절대 오지 않을 정의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맹세했다. 죽은 남편 종수의 기억 앞에, 하나의 미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의 영혼 앞에. 박대진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빨리, 가볍게가 아니라 천천히 그가 하나에게 가한 공포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방식으로. 다만 아직 방법은 몰랐을 뿐이다. 그리고 사흘 뒤 해답이 찾아왔다.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하나를 데리고
유일하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곳으로 향했다. 바로 이씨 마님의 집. 우리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 마을 외곽 깊은 숲, 기슭에 홀로 사는 나이 모를 노인. 어떤 이들은 그녀를 무당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마녀라며 수군댔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동의했다. 그녀는 이 땅의 모든 약초와 뿌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낫게 한 적도 있다고 했다. 나도 예전에 한번 하나가 아기 때 배앓이로 아무 약도 듣지 않던 시절 그녀를 찾아갔다가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아이가 잠잠해졌던 기억이 있다. 그 후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 다시 집 안에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나는 대진이 일하러 나간 것을 확인하고 말을 잃어버린 하나를 꽁꽁 싸서 데리고 나섰다. 둘이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햇살과 먼지와 침묵을 뚫고 우리는 걸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내 마음은 확신으로 차올랐다.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믿음. 이 마님의 집은 겸손한 모습이었다. 나무로 된 벽과 세월에 바랜 기와 지붕, 잘 가꿔진 약초들이 줄지어 심어진 마당. 그중 일부는 나도 알아보았다. 당귀, 쑥, 말린 대추. 그리고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이 마님이 평온하게 마루에 앉아 계셨다. 언제쯤 올까 싶었지.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일어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슬픔은 냄새가 나. 먼저 도착하더군.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우리가 올 줄 알았는지 묻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는지도 묻지 않았다. 대신 나는 울었다. 들어오너라.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길을 내주었다. 그 아이도 너도 돌봄이 필요하니. 집안은 바깥의 더위와 달리 서늘했고 천장에는 말린 약초들이 매달려 진한 향을 뿜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숯 화로에 물을 올렸다. 하나는 내게 달라붙어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몸은 굳어 있었으며 눈동자는 탁했다. 그날 이후 말이 없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거의 못 자요. 자면 자다 깨어 비명을 지르고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 마님은 내 눈을 보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약초를 찍기 시작했다. 입이 말하지 못할 땐 몸이 대신 말하지. 그녀는 말했다. 다시 말하게 될 거야. 그 아이의 혼이 준비되면. 하지만 먼저 그 아이의 몸을 돌보자. 그리고 너의 몸도. 그녀는 세 가지 다른 양의 차를 우렸다. 하나는 나에게, 하나는 무표정한 차에 받아든 하나에게, 마지막 하나는 그녀 스스로 마시기 위해. 그리고 나서 그녀는 우리 맞은편에 다리를 접고 앉았다. 전부 말하거라. 숨기지 말고. 이 집에선 판단이 없다. 오직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을 뿐이니. 그리하여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종수의 죽음, 그 후의 슬픔, 대진의 등장, 스며들듯 다가온 불안, 그 작은 방 안에서 내 세상이 끝나버린 순간까지. 배신, 두려움, 무력함에 대해.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단 한 번도 놀라움의 기색 없이. 마치 이미 수없이 들어본 이야기인 듯이.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 마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놀라움도 충격도 없었다. 마치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본 사람처럼 어쩌면 정말로 수천 번은 들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마침내 말을 멈췄을 때 그녀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제 막 약초차를 다 마시고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기 시작한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내 눈을 꿰뚫으며 물었다. 숙자, 넌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정의요. 그녀는 다시 물었다. 남자들이 만들어 남자들을 위해 쓰여진 법률 속 정의 말이냐? 아니면 더 오래된 것? 고통과 인내, 불과 흙에서 비롯되어 아픔을 힘으로 바꾸는 정의 말이냐?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나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말로는 해본 적 없었지만 그 말은 오래전부터 내 뼛속에 살아 있었다.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죽음으론 부족해요. 너무 쉬우니까요. 그는 고통을 느껴야 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잃어야 해요. 자존심, 힘, 통제. 그는 하나처럼 살아야 해요.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며 존엄 없이. 이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른 입술 끝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길은 멀 거다. 그녀는 말했다. 인내와 절제, 그리고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희생이 따를 거다.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었느냐? 됐어요. 나는 대답했다. 하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네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해. 네가 되어야만 했던 여인, 그리고 아직도 될 수 있는 여인을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복수는 본질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길이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안에 불타는 건 하나의 고통뿐 아니라 나 자신의 고통이기도 했으니까. 이 마님은 조용히 덧붙였다. 여기서 지내도 좋다. 안쪽 방이 비어 있다. 나는 사람을 잘 들이지 않지만 산이 허락할 때는 예외지. 그가 우리를 찾으러 올 거예요. 나는 경고하듯 말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오게 해. 이 집은 단순한 벽 이상의 것으로 보호되고 있으니. 나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히자 그녀는 금세 깊은 약초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다시 앞방으로 나왔다. 이 마님은 아직도 이름 모를 긴 뿌리를 조용히 벗기고 있었다. 나는 작게 물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배워야지,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풀과 나무의 언어를, 치유하는 법과 상처 입히는 법, 기다리는 법, 표면 너머를 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법을. 그리하여 나의 수련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하나를 돌보았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약한 미소로, 그 다음엔 한 단어, 그리고 마침내 문장으로. 그러나 그녀 안에 있던 빛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 중 일부는 영영 사라진 것이었다. 밤이면 나는 별빛 아래 이 마님 곁에 앉아 들으며 배웠다. 그녀는 나에게 각각의 약초와 뿌리를 보여주었다. 보름달 아래 어떤 잎을 따야 하는지, 어떤 것은 침묵 속에서 말려야 하는지, 어떤 것은 치유의 차가 되고, 또 어떤 것은 훨씬 더 깊은 힘을 지닌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모든 식물에는 연기 있다. 그녀는 달빛에 비친 약초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떤 것은 몸을, 어떤 것은 마음을 치유하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을 부수는 힘을 가졌지. 나는 검은 아까시나무
껍질이 소량씩 먹이면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 천천히 먹으면 몸을 나약하게 만드는 덩굴, 기억과 기력을 잃게 만드는 버섯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정말 위험한 것들. 피를 거스르게 하고 겉으론 멀쩡해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독초들에 대해 배웠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녀는 어느 날 밤 나무 절구에 씨앗을 빻으며 말했다. 도구로 사람 죽이는 건 바보도 할 수 있어. 그건 힘이 아니야. 진짜 힘은 변화야. 몸이 스스로를 배신하게 만드는 것. 천천히, 조용히. 그 남자가 하나에게 강요했던 그 고통을 자신의 살 속에서 느끼게 하는 거야. 나는 들었고 배웠다. 그리고 나는 더 깊은 전통 지식도 배우기 시작했다. 기도문, 조상의식, 오래된 한국 민간 신앙들, 약초의 힘을 더 깊이 연결하는 지혜들. 이 마님은 무속, 불경, 농촌의 징조들을 섞어 조용히 이어왔다.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걸 미신이라 하지. 그녀는 한 번 웃으며 말했다. 이해 못하는 걸 무서워하거든. 특히 여자가, 가난한 이가, 잊힌 자들이 가진 거라면 더더욱.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의 본질이었다. 과부와 할머니들, 농촌의 여자들이 전해온 생존의 지혜. 세상이 껍껍껍고 주사있고 떡겁기에 누인 난취 한나나 잔디간디 치땡 취전야 한디. 절규잉아 꺼지지 않는 불씨, 그 사이 하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낮에는 이 마님이 하나에게 간단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독초와 먹을 수 있는 뿌리를 구분하는 법, 지프로 인형을 만드는 법, 조상들이 속삭이던 오래된 이야기들. 하나는 마치 새끼 거위가 어미를 따르듯 이 마님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녔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제껏 알던 누구와도 다른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서 이상할 만큼 평온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이 마님은 하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가 내게 말했다. 이 아이는 타고났어. 손에서 느껴져. 식물이 반응해. 만약 이 길을 선택한다면 이어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대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우리를 찾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분노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실제로 가끔 이 마님을 찾는 이웃들을 통해 소문이 들려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신이 해준 모든 것을 배신하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하나는 상상력이 과한 문제아라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도울 수 없는다. 엄젠나 근덴 고사라 을이었다고. 일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는 남자였으니까. 직업이 있고 점잖은 웃음을 지으며 평판도 좋았으니까. 하지만 일부 여자들은 눈빛에 의심을 담고도 말없이 침묵했다. 그 시절 진짜 병은 침묵과 두려움이었다. 이 마님의 보살핌 속에서 6개월이 흘렀고 하나는 많이 회복되었으며 나도 이제 첫걸음을 뗄 만큼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을 무렵 나는 그녀도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를 고백했다. 저 돌아가려 해요. 어느 밤 마을 농부를 위해 한약을 다리던 중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 사람에게로? 대진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웃고 자유롭게.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난 그의 곁에 있어야 해요. 그의 밥, 차, 몸에 접근해야 해요. 다시 날 믿게 만들어야 해요. 이 마님은
도구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널 해칠 수도 있어. 아니면 하나를 노릴 수도 있고. 하나는 이 마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계획은 다 세웠어요. 나는 그에게 하나가 부산에 있는 먼 친척들과 지내고 있다고 할 거예요.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때까지요. 난 이곳에 계속 들를 거고 필요한 걸 가져가며 배우는 것도 계속할 거예요. 이 마님은 내 마음을 조용히 읽듯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다. 넌 겉모습보다 훨씬 강하구나. 숙자. 하지만 네 안엔 이제 그림자가 자리 잡았어. 이 길은 그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 거야. 확신하니? 확신해요.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이건 오래 걸릴 거야. 그가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독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 시간은 충분해요. 매일이 값질 거예요. 단 한순간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다. 이 마님은 주변 산에서 자생하는 들풀로 차근차근 약을 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약은 천천히 몸을 파고들어 혼란을 주고 기력을 떨어뜨리며 겉으로는 단순한 피로, 나이, 스트레스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처음엔 아주 조금씩 시작해. 그녀는 말했다. 몸이 독을 받아들이도록 해. 저항하지 않게. 우리는 약초 주머니와 민간요법으로 위장한 작은 유리병, 국이나 차에 넣어도 티나지 않는 가루를 준비했다. 그녀는 쓴맛을 고추장으로 감추는 법, 질감을 국에 녹여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준비와 동시에 나는 하나에게도 이별을 준비시켰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해. 나는 꼭 안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우리가 도망치던 그날 밤처럼 다시 두려움이 어렸다. 자주 돌아올게. 이 일이 끝나면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사람이 또 저를 해칠까요? 그녀는 조그맣게 물었다. 아니야, 내 사랑. 나는 단호히 말했다. 다시는 너를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맹세할게. 이 마님이 내 올 돌봐주실 거야, 하나야. 그리고 난 그 사람을 끝낼 거야. 다시는 아무도 다치지 않게. 그녀가 내 말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조금 안정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나와 이 마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와 내가 계획한 정의를 실현할 재료들이 감춰져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한때 우리의 집이었던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고 무거웠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그 괴물과 다시 한 지붕 아래 사는 준비가 된 걸까? 그 앞에서 순종하는 여인인 척, 그 시선과 말들, 널들. 어쩌면 더 끔찍한 일까지 견뎌내며 복수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오후, 그녀의 눈에 맺힌 공포. 그리고 그 후 몇 주간의 침묵. 그 기억이 나를 다시 다잡아 주었다.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들이 있다. 아이의 순수를 짓밟는 것. 그건 그 무엇보다 무거운 죄였다. 그 죄엔 반드시 맘먹는 벌이 필요했다. 집에 도착했을 땐 해가 언덕 뒤로 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은 거의 그대로였다. 단, 모든 표면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엔 그릇이 쌓여 있었으며, 바닥엔 비워진 소주병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하나가 청소하지 않자
내가 요리하지 않자 대진은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씁쓸하지만 조그마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우리를 생각보다 훨씬 더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빗자루를 들어 청소를 시작했다. 곧 그가 돌아올 것을 알기에 몸을 바쁘게 움직였다. 바닥을 쓸고 있던 그때 밖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삐걱이는 현관문. 뭐야 이게? 그는 나를 보고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겸손한 표정을 지었다. 수많은 시골 여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표정. 돌아왔어요, 대진 씨.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만약 받아주신다면요. 그는 문가에 서서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속을 읽으려는 듯 이게 함정인지 판단하려는 눈빛이었다. 그 애는 어딨어? 그는 결국 물었다. 멀리 있는 친척집이에요. 나는 아주 부드럽게 거짓말을 했다. 남편 쪽 친척들이요. 당분간은.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우리 사이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 그는 웃었다. 언제나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던 그 미소. 그래. 결국 갈 데 없다는 걸 깨달았군. 문제 많은 애 딸린 빈털터리 과부 따위. 누가 원하겠어. 나는 모든 것을 삼켰다. 자존심도, 분노도, 고통도.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며 순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대진 씨. 제가 너무 몰랐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나가 악몽을 꾸고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아이들 원래 그렇잖아요. 전 그 아이 말을 믿고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틀렸다는 걸. 그는 웃었다. 그 우쭐하고 비틀린 웃음. 그의 자존심이 원하던 바로 그것.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무너진 채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 내가 왜 널 다시 받아줘야 하지? 그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그 난리친 뒤에 나한테 달려들고 미친 사람처럼 날 몰아붙이더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외양간 같은 데서 자고 남의 밭일 하면서 겨우 밥이나 얻어먹고 있었어요. 하나를 데려간 친척들은 저까지는 못 데려가겠다고 하네요. 그는 앞으로 다가와 내 턱을 거칠게 들어올리며 눈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돌아오고 싶으면 뭘 할 수 있는데.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뭐든지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형님 댁답게 행동할게요.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살게요. 그 마지막 말이 그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듯했다. 그는 비틀린 웃음을 지으며 내 턱을 툭 놓았다. 안방은 안 된다. 뒷방에서 자. 그리고 일 제대로 해. 내가 널 버리고 살았던 그 몇 달치는 갚아야 할 테니까. 알겠어요, 대진 씨.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먹을 거 있냐? 배고프다. 금방 준비할게요. 나는 그의 뒤를 따르며 말했다. 그렇게 내 계획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극도로 조심했다.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대진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고 그의 옷도 곱게 빨아 다림질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신뢰를 얻고 경계를 허물기 위한 과정이었다. 처음엔
그도 조심스러워했다. 내가 내미는 음식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살피곤 했다. 어쩌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의 의심은 틀리지 않았으나 그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나는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의심은 서서히 사라졌다. 나의 순종적인 태도, 성실한 집안일, 조용한 말투는 그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겼다고. 히스테리 부리는 미망인을 길들였다고. 그의 자만심은 내가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소량의 혼합 약재만 티도 안 나게 반응도 없을 만큼 소량만 음식에 섞었다. 매일 저녁 그가 마시는 소주에 아침마다 마시는 보리차에 수시간 끓이는 된장찌개 속에 쓴맛을 감추기에 가장 좋은 강한 향의 음식들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집을 비웠다. 하나를 보러 간다고 핑계를 댔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이 마님의 집에서 하나를 만났고 그녀에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대진의 상태를 이 마님께 보고하고 필요한 약초와 가루를 더 받아왔다. 처음 몇 달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없었다. 대진은 여전히 강하고 지배적이고 때때로 폭력적인 남자였다. 다만 내가 다시 떠날까봐 약간은 조심스러워진 듯 보이긴 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눈치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들 때 손이 약간 떨리고 자리에서 급히 일어설 때 비틀거리는 모습. 일하고 돌아오면 전보다 훨씬 쉽게 피로를 호소했다. 몸이 좀 안 좋으신가요, 대진 씨? 저녁 식사 중 그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는 버럭 소리쳤다. 그냥 피곤한 거야. 일이 많아서 그래. 좀 더 쉬셔야겠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는 날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이를 언급하는 걸 그는 싫어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밥을 먹었을 뿐이다. 그는 몰랐다. 그 한 숟갈, 한 입이 그를 조금씩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고 몇 달이 몇 해가 되었을 즈음. 그의 증상은 명확해졌다. 떨림은 더욱 심해졌고 잔을 들다 흘리기도 했으며 마을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는 몇 걸음마다 쉬어야 할 정도로 지쳐 보였다. 결국 그는 약국을 찾았지만 진단은 모호했다. 신경피로나 초기 류마티즘쯤 되겠죠. 약사는 말했다. 나이 들고 고생 많이 한 분들에겐 흔한 일이에요. 그는 지역 무속인에게 받은 약초, 지나가는 의원에게 받은 약, TV에서 본 보약까지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매일 그의 몸속에 병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그가 아플수록 날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점점 더 나를 믿고 내게 음식을 부탁하고 약을 맡기고 자신을 돌봐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깨닫지 못했다. 그를 치유한다고 믿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단 걸. 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3년째 되던 해, 대진은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오랜 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손은 너무 떨려서 철물점에서 물건을 정리할 수도 없었다. 기억력도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점주는 미안해하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 작은 퇴직금을 주고 그를 내보낸 것이다. 그 소식은
대진을 산산조각 냈다. 그의 자존심은 늘 가장의 역할과 경제적 책임감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이제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었다. 내가 뒷마당에서 키우는 채소, 동네 아주머니들의 바느질 일거리를 통해 번 돈, 그리고 이웃들이 선물이라 포장해 건네는 작은 도움에 의존하고 살았다.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혜영가. 어느 날 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온몸을 흔드는 진짜 떨림 때문이었다. 왜 아무 약도 듣질 않아? 왜 자꾸만 더 나빠지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대진 씨. 나는 거짓말을 하며 그를 침대에 눕히고 베개를 다듬고 다리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하지만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꼭 뭔가 찾아볼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그를 도왔다. 내가 직접 만든 특별한 혼합약을 더 이상 숨길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그는 이제 내가 주는 건 뭐든 의심 없이 삼켰다. 오직 고통을 멈추게 해줄 치료제를 절박하게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치유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거의 완전히 무력해졌다고 판단된 시점, 나는 마침내 하나를 집으로 데려올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이제 그녀는 11살이었다. 우리가 도망쳤던 그때보다 3살 더 많아졌고 키도 자라 있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다. 이 마님의 보호와 가르침 덕분이었다. 하나는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익혔고 새로운 약초를 구별하는 법도 배웠으며 이 마님에게 배운 짧은 기도문과 부적 주문도 외울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내가 하나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을 때 이 마님은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아직 제정신이에요. 여전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를 해칠 힘조차 없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가 지금 그를 직접 보는 게 중요해요. 정의는 실제한다는 걸, 자신을 해친 괴물이 결국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그녀가 보아야 해요. 이 마님은 완전히 납득한 듯 하지는 않았지만 더는 반대하지 않았다. 내가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긴장했지만 흔들리진 않았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엄마. 작은 보자기에 옷을 싸며 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마님이 그러셨어요. 두려움은 상대에게 힘을 넘겨주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는 저한테 아무 힘도 없어. 아직 12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그렇게 차분하게 말하는 걸 듣는 순간 나는 가슴 깊이 울컥했다. 그녀는 내 안에서도 아직 다 찾지 못한 단단한 힘을 이미 품고 있었다. 아마도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 마님에게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대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혜영, 너냐? 우리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나는 내 손을 꼭 잡고 내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하나에게 닿았을 때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람. 그 다음은 불안.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에 가까운 어떤 감정. 그래, 두려움이었다. 어쩌면 미약한 죄책감도 섞여 있었을지 모른다. 안녕하세요, 대진 삼촌. 하나는 또박또박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망설임도 떨림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렸다. 친척들이
다시 보내주었나? 그는 나를 향해 물으며 끝까지 하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하나도 절 보고 싶어 했고, 저도 그 애가 그리웠어요.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떨리는 손을 담요 위에 모은 채 아래만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집안에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았다. 하나는 집안일을 도왔고, 나와 함께 정원을 가꾸었으며, 내가 대진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모습을 때때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와 단둘이 있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 선택은 오롯이 하나의 것이었다. 밤이 되면 대진이 진정차를 마시고 잠에 들고 나서야 나는 하나와 함께 부엌이나 대청에 앉아 조용히 별빛 아래 속삭이듯 약간 간대인내를 주고나 하이떠나 안에 겠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쯤 지난 무렵 하나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삼촌 죽는 거예요? 나는 진실을 감추고 싶었지만 이 아이는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었다. 정확히는 아니야, 내 꽃. 그의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 하지만 정신은 아직 또렷해. 그 사람도 이제 갇힌다는 게 뭔지 느끼기 시작했어. 무력함이 뭔지, 남의 손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님이 늘 말하셨죠. 세상은 균형으로 돌아간다고. 모든 행동엔 반작용이 따라오고 잘못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그래, 나는 대답했다. 그 말에 담긴 성숙함에 놀라며. 정확히 그 말이야. 세월은 흐르고 대진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5년째 되는 해에는 그는 혼자 걸을 수도 없었다. 침실에서 거실로 나오는 것조차 내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의 팔은 힘을 완전히 잃었고 숟가락을 들고도 음식을 흘리기 일쑤였다. 말투도 흐려지기 시작했고 단어가 엉키거나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나오기도 했다. 나는 그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한 숟갈 한 숟갈 음식을 떠먹여야 했다. 마치 아기처럼 혹은 생의 끝자락에 가까운 노인처럼.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이제 기분이 어때요, 대진 씨? 자기 몸 안에 갇힌 느낌은, 모든 걸 남한테 맡겨야만 하는 기분은? 허락 없이 손을 타는 건 어떤가요? 이게 그날 하나가 느낀 감정이에요. 무력함, 짓밟힘, 선택권을 빼앗긴 감정. 그의 눈동자는 나에게 고정되곤 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지만 가장 자주 보였던 것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자각하는 조용하고도 절망적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가 뭘 할 수 있었을까? 침대에 누워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의 뒤엉킨 외침을 수년간 형님의 병간호를 해온 충직한 재수 씨보다 믿어줄 사람이 있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존경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혜영 씨는 성인이야. 사람들은 말했다. 형님을 저렇게 몇 년씩 돌보는 사람도 드물지. 그들이 진실을 안다면 얼마나 놀랄까. 하나는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건강한 소녀로 자랐다.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고 진지하고 사려 깊었다. 약초에 대한 지식은 이제 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는 함께 작은 민간 요법 사업을 시작해 생활을 꾸려나갔다. 대지는 더 이상 단 한 푼도 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7년이 되던 해,
하나는 15살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 마님을 조용히 방문했을 때 나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말을 꺼냈다. 이젠 그 애에게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해온 일, 우리가 함께한 일 전부요. 이제 깊은 주름이 얼굴을 뒤덮고 은빛 머리를 단정히 묶은 이 마님은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확신하나? 그녀가 물었다. 그 아이 어깨에 올리기엔 꽤 무거운 진실일 텐데.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 애는 영리해서 눈치 못 챌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전부를 들을 자격이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 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말은 신중히 골라라. 정의와 복수 사이엔 아주 얇은 선이 있고 힘과 잔인함 사이도 마찬가지다. 하나는 아직 세상을 어떻게 볼지 결정하는 중이야. 넌 그 아이가 따르는 나침반이란 걸 잊지 마. 그날 밤 대진이 잠든 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정차 덕분에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하나를 대청으로 불렀다. 달이 가득 찬 밤이었다. 은빛 달빛이 마당을 가득 비추고 나무들의 그림자가 계단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우리는 함께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았다. 그 벤치는 종수가 생전에 손수 만든 것으로 우리가 아직 간직하고 있는 그의 몇 안 되는 유산 중 하나였다. 삼촌에 대한 거죠? 하나는 이미 방향을 짐작한 듯 물었다. 그래, 나는 대답했다. 그 사람의 병에 대해서. 사실 그게 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저 기다렸다. 우리가 도망친 뒤 이 마님 다에게 있었을 때 기억나지? 물론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네가 자고 있을 때 난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어. 식물에 대해. 치유의 힘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는 놀라지도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을 뿐이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내가 이 집으로 돌아올 때 단순히 약초만 들고 온 게 아니었어. 지식을 함께 가져왔고 그걸 사용했어.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 그 사람, 엄마가 독을 먹이고 있었군요. 그녀는 질문이 아닌 차분한 확인처럼 말했다. 죽이려는 게 아니야. 나는 재빨리 말했다. 변화시키는 거야. 몸이 천천히 무너지게 하면서도 정신은 살아있도록. 그래서 무력함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하는 거야. 선택권이 없고 남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가 너에게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는 조용히 내 말을 받아들였다. 표정은 침착했고 얼굴엔 고요한 단호함이 흘렀다. 그래서 엄마가 그채 가루를 넣었던 거구나. 찌개에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냥 엄마가 도와주는 줄만 알았어요. 맞아. 도와주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너를. 우리를. 이건 복수가 아니야. 하나야. 이건 균형이야. 결국 진실이 그를 따라잡은 거지.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하나가 낮게 말했다. 효과 있어요. 이제 그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목적이었어. 나는 말했다. 그냥 사라지게 하고 싶진 않았어. 내가 원한 건 그가 깨닫는 거였어. 자기가 한 일을 진심으로 뼛속 깊이 매일매일 느끼게 하고 싶었어. 하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은빛 달빛에 비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는
나이를 훌쩍 넘는 어른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마님이 한번 그랬어요. 연민 없는 정의는 또 다른 형태의 잔인함일 수 있다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균형이라고요.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다. 그것은 죄책감일까? 회의감일까? 명확히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나는 진심으로 물었다. 하나는 오래 생각한 뒤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 그 사람이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이 뭐. 지지에게 가입리커 열리 이바르도 다이다예. 샤마이다 지르능에라 소류 이바잉년이 좌지면 그 벌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언제가 되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의는 언제 어둠으로 변할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이 없었다. 그녀의 질문은 내가 밤마다 대진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룰 때마다 머릿속에 맴돌던 것들이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땐 나는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은 정이라고. 하지만 딸의 입에서 나온 그 지혜를 듣는 순간 내 안 어딘가가 떨리기 시작했다. 내 말이 맞아, 하나야. 나는 마침내 말했다. 정의와 복수 사이엔 선이 있어. 그리고 어쩌면 나는 그 선을 오래전에 넘어섰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젠 그만두는 법을 모르겠구나. 하나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세상의 잔혹함을 일찍이 마주한 어린 여인의 손이었다. 다른 길도 있을 거예요, 엄마.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를 용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 뒤 몇 주간 나는 서서히 대진의 음식에 들어가는 양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미 그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기에 그저 그 속도를 늦추는 정도였다. 그건 내 죄책감의 무게를 덜기 위한 작은 시도이기도 했다. 하나는 그의 간병을 도우며 그를 이해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돌봄이었다. 그녀는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진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그처럼 잔인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를 이긴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되던 해, 하나는 18살이 되었다. 대지는 완전히 무력해졌다. 한때 공포로 우리를 지배하던 그 거대한 사내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자신의 몸에 갇힌 죄수로 살아가고 있었다. 정신만은 또렷하게 살아있는 채로. 그것이야말로 그의 죄에 어울리는 완벽한 벌이었다. 그 무렵 이 마님은 병이 깊어졌다. 거의 아흔이 되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고 우리는 매일 그녀를 간호하며 그녀가 우리에게 베푼 것을 조금씩 돌려드렸다. 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한 거야, 혜영가. 어느 날 그녀는 희미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을 탓하지 마. 너는 네 딸을 지킨 거야. 하지만 기억해.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상관없이 잘 살아내는 거야. 그녀는 보름달이 뜬 밤 예고한 대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조용한 장례를 치렀고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진 역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동안 그를 돌보던 이웃은 말없이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고통도 소란도 없이. 세상에 상처만 남기고 간 한 남자의 조용한 마지막,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그저 오래 입고 있던 무거운 외투를 벗어낸 듯한 허전하지만 가벼운 해방감. 우리는 그를 소박하게 묻었다. 몇몇 이웃들이 참석했지만 애도가 아닌 호기심 때문이었다. 마을 목사는
자비와 해방에 대한 형식적인 설교를 했다. 그 자리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 장례를 마친 뒤 나는 하나와 함께 이마님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그 집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의 그림자가 머물던 그 집과는 전혀 다른 공간. 하나는 마을의 약초 선생이 되었다. 그녀의 재능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치료를 넘어 위로와 조언을 받으러 오기 시작했다. 나는 도왔지만 점점 중심에 서는 사람은 하나였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인근 마을의 착한 청년과 결혼했다. 그들 사이에는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약초와 치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품으며 자라났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대진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믿는다. 어떤 이야기는 굳이 전해질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나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두려움이나 증오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겐 충분했기 때문이다. 내 딸, 손주들, 내가 쌓아온 지식, 그리고 어렵게 얻은 평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국 대진에게서 배운 것 같다. 진짜 힘이란 남을 지배하거나 해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데 있고 변화하는 데 있다는 것. 이제 나는 87의 할머니가 되어 이 조용한 대청에 앉아 거의 반세기 만에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다. 내가 했던 일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가 만들어낸 정의가 무언가를 회복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였는지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딸을 지켰다. 그 당시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도구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는 언제나 깨끗한 모습이 아니란 걸. 삶은 완벽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걸. 때론 우리는 가장 고된 길을 걸으며 상처를 품고 당당히 살아내야 한다는 걸. 이것이 내 이야기다. 고통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생존의 이야기. 어떤 이름도 돈도 학벌도 없는 한 여인이 세상이 외면하던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만들어낸 이야기. 이 이야기를 따라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저 기억으로, 진실로, 그 시절을 살았던 증언으로 남기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것이기도 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의 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남을 문장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